혹시 청소년 약물 사용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뭐 반항아, 문제야 이런 거요. 오늘은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고통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청소년 약물 문제를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그냥 철없는 반항 정도로 추부하기엔 그 속에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 아이가 어떻게 스트레스라는 감정에서부터 약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지 그 마음속 경로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정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럴까 하는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하는 질문으로요. 그러니까 약물 사용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좀 서툴고 위험한 일종의 생존 방식, 대처 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관점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일반 긴장 이론이라는 탄탄한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긴장감, 그 압박감이 결국 위험한 행동으로 터져나온다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자, 여기에 자가치료 이론이라는 퍼즐 조각을 하나 더 맞춰보면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말 그대로예요. 약물을 사용하는 게 내면의 고통을 스스로 치료하고 어떻게든 진정시켜보려는 시도라는 거죠. 물론 이게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이긴 하지만요. 그 동기 자체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보통 이런 식입니다. 첫 단계는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이게 계속 쌓이면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증폭되겠죠.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 고통을 잠재울 방법을 찾다가 결국 눈앞에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처럼 보이는 약물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스트레스와 약물 사용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바로 불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첫 번째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그 불안이라는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을 못 구하게 단속하고 막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결과만 막는 거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약을 찾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그 마음속 깊은 불안을 직접적으로 다뤄주는 겁니다. 뿌리를 해결해야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안을 다룰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미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로잡는 인지행동치료, 흔히 CBT라고 하죠. 또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이완훈련이나 마음챙김 같은 것들이요. 중요한 건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갖춰주는 겁니다.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여기, 흩어져 있는 서비스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볼까요? 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센터대로, 중독관리센터는 또 거기대로, 학교 상담실은 상담실대로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정보 공유도 잘 안 되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들이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넘어가는 그 틈 사이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책임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 모든 기관들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만 합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한 아이가 A라는 기관에 가든 B라는 기관에 가든 마치 한 곳에서 계속 상담받는 것처럼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지원이 끊기지 않는 그런 촘촘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회 안전망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건 예방에 관한 이야기예요. 문제가 이미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훨씬 더 일찍 움직이는 거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바로 선제적인 개입의 힘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대체 누구를 더 유심히 봐야 하는가? 모든 아이들을 다 똑같이 볼 순 없잖아요. 다행히도 연구를 통해 어떤 아이들이 약물 사용에 더 취약한지, 그 위험 신호들이 뭔지 꽤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고위험군의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업 성적이 낮은 친구들, 특히 이미 술이나 담배를 경험해본 여학생의 경우에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구체적인 신호들인 셈입니다. 자,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보자 하고 기다리면 안 되겠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은 예방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딱 맞는 지원을 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 흡연 경험이 있다면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불안이 높다면 정신건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표적화된 지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해결책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관점을 처벌에서 지원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물을 사용했다는 그 행동 자체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그 뿌리,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속으로 겪고 있는 그 엄청난 정서적 고통에 우리가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해결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만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의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 시스템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데 더 익숙한가요? 아니면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아픈 마음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